안녕하세요, 여러분. 의료인류학 팝업 팟캐스트 알사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는 알사탕의 영란, 지원입니다. 알사탕처럼 오래오래 대굴대굴 굴린 생각들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다루게 될 책은 로이 리처드 그린커의 정상은 없다입니다. 네, 저희가 이 팝업 팟캐스트를 하게 된 계기가 있잖아요. 사실 팔자에도 없는 팟캐스트를 갑자기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네.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의료인류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그래도 이 의료인류학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 청취자분들보다는 조금 더 한 2달 정도 공부를 많이 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의료인류학자인 로이 리처드 그린커 씨가 쓴 정상은 없다라는 책을 읽고 의료인류학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 책을 읽고 또 그간 수업을 들어오면서 의료인류학은 이런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내린 그런 정의들을 팟캐스트를 통해 풀어내려고 하는데요. 청취자분들도 팟캐스트가 끝나갈 때쯤에는 의료인류학이 어떤 학문인지, 우리의 삶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나름의 실마리를 얻어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발 그러길. 지원 씨, 사실 저희가 의료인류학을 소개한다고는 했지만 꼭 요 책이 의료인류학을 소개할 수 있는 책은 아니잖아요. 꼭 네. 요 책일 필요는 없었는데 음. 사실 요 책이 이제 600페이지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두껍기도 하고요. 이거 말고도 후보로 올라왔던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었는데 지원 씨는 이 중에서도 정상은 없다라고 하는 정신질환의 낙인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설명하는 요 책을 고르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저는 사실은 이 책이 600페이지나 되는지는 책을 정하고 나서 알게 됐던 그래서 약간 좀 사기당한 기분이긴 했는데 근데 아무튼 이 책을 읽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제가 이제 이번 학기에 서양 근대 철학이라는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뭐 17, 18세기의 서양 근대 철학자들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학기에 가장 힘들게 맞짱을 뜨고 있는 근대 철학자가 르네 데카르트 씨인데 데카르트가 이제 이야기한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심신이원론이라는 것이라고 해서 정신과 신체가 독립된 두 개의 실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데카르트가 했고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인류학과 수업 들을 때는 그런 심신이원론 때문에 어떤 뭐 탈식민주의나 아니면 정신에 부여된 낙인 같은 것들이 거기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들어왔어서 막연하게 알고 있던 것들을 이 정상은 없다라는 책을 좀 읽어보면서 구체적으로 그 정신과 육체의 분리라는 것이 정신 질환에 부여된 낙인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좀 알고 싶어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너무 다행입니다. 제가 이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제가 지원 씨한테 이제 급하게 중간고사 기간에 SOS를 쳤어요. 맞습니다. 사유는 같이 준비를 하려고 했던 친구가 중도 휴학을 하게 되었다는 폭탄 선언을 저에게 했기 때문에 지금 맞아요. 당장 저 혼자 1인 팟캐스트를 찍을 순 없어서 지원 씨한테 혹시 하고 이미 책을 정했던 지원 씨에게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지원 씨의 흥미에 맞아 떨어져서 정말 너무너무 다행이고요. 사실 저도 이 책이 이렇게까지 두꺼운 줄은 모르고 있었어요. 이북으로 읽었기 때문에 진도가 하도 안 나가길래 진짜 한동안 책을 많이 안 읽었던 이런가 보다 하고 스스로의 좀 독해력을 원망하고 있다가 어느 날 지원 씨가 이 책과 함께 종이책과 함께 나타났을 때야 비로소 이 책이 이렇게 두꺼운 거였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책을 고르게 된 이유가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특히나 뭐가 건강한 상태인지, 뭐가 병적인 상태인지를 좀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정신질환이다라고 진단을 딱 받는 순간에 굉장히 낙인이 찍혀버리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잘 살다가도 누군가에게 병력을 공개하는 순간 그 사람이 뭔가 그 병력이라는 이름으로만 설명이 되는 것 같은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서 역사적으로는 어땠을까? 이 낙인이 어떻게 변화했을까가 좀 궁금해서 이 책을 고르게 됐어요. 네, 저도 저자가 이제 정신의학의 역사와 낙인의 역사를 함께 설명을 한다는 점이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이제 특히나 로이 리처드 그린커 씨가 그린커 가문이 되게 정신의학계의 로열 가문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분의 증조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작가 본인까지 계속해서 정신의학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뭔가 어떤 정신의학, 정신질환과 관련한 큰 거시사와 리처드 그린커시 가문의 미시사들이 잘 이렇게 세밀하게 엮여 들어가면서 역사를 풀어내는 방식이 특히나 좀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렇게 대를 따라서 내려오면서 정신의학이랑 관련된 생각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는 게 좀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작가의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까지는 이제 정신의학을 전공한 의사고 네, 맞아요. 작가는 인류학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신의학 분야를 연구하는 인류학자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증조 할아버지의 생각과 이 작가인, 증손자인 작가의 생각이 되게 다른 게 재미있었고요.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를 증손자인 작가가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증조 맞아요. 할아버지랑 있어서 행복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 할아버지는 1900년대 기준으로도 성차별 된 사람이었어 라고 굉장히 매운맛 발언을 유교걸로서 굉장히 약간 웃겼어요. 움찔움찔하면서 읽게 되는 지점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작가의 증조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정신병을 가진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열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지금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좀 많이 문제가 될 법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반대로 작가는 자폐증이 있는 딸인 이저벨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작가의 증조 할아버지가 이저벨을 봤으면 어떤 시각으로 봤을지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는 이저벨이 있기 때문에 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낙인에 굴하지 않고 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한테는 정신질환의 낙인을 벗기는 일이 되게 중요한 작업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 딸인 이저벨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폐 관련해서 하신 작업들이 좀 유독 많은 것 같았어요. 뭐 예를 들어 한국에서도 최초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대규모 역학 연구를 진행하시기도 했고 또 자폐증이 있는 딸을 키운 경험을 인류학자의 관점으로 풀어낸 Unstrange Minds, 한국어판 제목으로는 낯설지 않은 아이들을 쓰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가 작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본격적으로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용어 정리를 먼저 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낙인이라고 하는 책의 키워드죠. 낙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원 씨는 낙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낙인, 네. 정말 많이 들어봤던 얘기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저는 낙인이라고 하면은 되게 일반적인 처음에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사회에 정해진 규범, 정상성이란 규범이 있다면 그 규범 밖에 존재하는 사람들 혹은 그 규범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또 그들에게 어떤 혐오의 시선을 보내는 일련의 과정들을 낙인이라고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낙인이 찍힌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너 저 언니한테 찍혔다 약간 이런 표현처럼 그래서, 네. 동사부터 굉장히 무서운 단어인데 저는 사회학과로서 어빙 고프먼이라는 사회학자가 낙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걸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고프먼은 지배 질서에 따르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의 어느 지점에 낙인의 고통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배 질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배 질서, 사회의 기대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다른 개인적인 속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낙인의 고통을 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고프먼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작년 1학기에 문화기술지 쓰기 위해서 참고했던 기술지인 마서스 비니어드 섬 사람들은 수화로 말한다 라는 책이 좀 떠올라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서스 비니어드 섬 발음이 좀 어려운데 이제 이 섬은 미국에 있는 섬인데요. 근친 결혼으로 인해서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수가 섬의 절반 이상, 그러니까 섬의 과반수 이상이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후손들한테 뭐 친구와 가족들 중 누가 청각장애인이었는지 기억하느냐 혹은 누가 청인이었는지 기억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기억을 전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섬의 절대 다수가 청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애초에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구어로 하기보다는 수어를 사용해서 소통을 했기 때문에 누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고 아닌지를 구분하기 어려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마서스 비니어드 섬의 사례와 같이 모두가 절대 다수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수어로 소통하는 게 너무 당연한 사회일 때에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냥 보편의 다른 사회들과는 달리 낙인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아주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낙인이라는 건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찍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인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충분히 변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특히나 더 우리가 낙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생물학적인 접근 외에도 사회 문화적, 특히 인류학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계기였습니다. 네, 낙인과 관련해서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인류학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또 한 가지 용어를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정신병이라는 단어, 정신장애, 정신질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용어가 일상에서든 이렇게 섞어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여기서 정신장애가 아니라 정신질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장애라는 단어가 정상이라는 범주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책의 제목은 뭐죠? 정상은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상이라는 범주를 내포하고 있는 장애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대신에 질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이 질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단어가 우리의 아픔이나 손상의 경험이라는 것을 좀 암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이라는 단어를 저희 팟캐스트에서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책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은 없다는 1부 자본주의, 2부 전쟁, 그리고 3부 육체와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자는 정상성이라는 허구에서 비켜난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회가 문화적으로 낙인을 찍어왔는지를 집요하고도 깊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크게 자본주의, 전쟁, 그리고 점진적 의료화라는 이 세 가지의 틀로 낙인 역사를 짚어나가고 있어요. 예컨대 자본주의가 정상성의 개념을 만들어내고 그 범주에서 벗어난 인간을 격리하고 수용소로 추방했다면 전쟁은 끔찍한 폭력과 파괴에도 불구하고 정신의학에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 저희가 특히 주목해서 설명하고자 한 지점입니다. 넘어가서 일부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영란 씨, 책을 읽으면서 자본주의가 발명해낸 이상이라는 게 혹시 뭐라고 느끼셨는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가 발명해낸 이상이라고 하면은 일단 자본주의니까 돈을 잘 벌어야 된다라는 맞아요. 게 가장 기본에 깔려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본인 스스로 혹은 본인의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좀 자본주의에서 이상적인 인간이라고 예상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하에서는 이제 자본주의에서 생산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생산성 있는 개인이란 개념이 창조가 되고, 생산성 있는 개인이라는 것은 곧 자율적이고 자립적인 개인이어서 이렇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의 미명 아래에 낙인이 찍히는 경우들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일할 수 없다라는 것은 곧 게으름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일할 수 없는 자들, 즉 몸이나 정신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자본주의 하에서는 사회에서 쓸모없는 자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되어요. 맞아요.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경제 체제가 바뀌는 변화도 있었고 이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지원 씨가 맞짱을 열심히 뜨고 있다라고 해주셨던 네.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정신은 육체랑 별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트 계급은 정신적인 노동을 하고 그 다음에 하층 계급은 육체적인 노동을 한다. 그러니까 상류층이 그 하류층을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신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좀 문제로 떠오르게 된 지점들이 이 시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정신질환이라고 하면은 자본주의 때문에 만들어졌던 것은 아니고 자본주의 이전에도 우리가 뭐 한국의 경우 화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신질환이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특히나 자본주의 정신질환이 문제가 되었던 점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사회 밖으로 추방했다라는 점에 있을 것 같아요. 예컨 자본주의 이전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냥 가족과 함께 산다거나 어쨌든 사회 안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었는데 자본주의가 도래한 이후에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 여겨지는 사람들은 생산성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마땅한 규율과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감옥으로 보내졌다는 점이 특히나 좀 다른 지점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때 감옥에 보내진 사람들은 꼭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만 수용이 되었다라기보다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 보호시설, 수용소, 감옥으로 보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 사람들은 짐승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길들이고 통제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감옥에 보냈다라는 게 저한테는 좀, 네, 큰 충격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정신의학도 이처럼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두면서 같이 등장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19세기 이전에는 저는 정신질환에 대한 뚜렷한 범주가 없었다는 점이 좀 특히나 놀라웠던 것 같아요. 정신의학이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신과 의사들이 그렇게나 많은 정신질환자들을 감옥이라는 공간에서 대량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정신의학이 탄생할 수 있었다라는 설명도 특히 좀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정신질환자가 증가한 것도 수용소라고 하는 장소가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점이 되게 흥미로웠는데요. 이 시기에 통계를 한번 살펴보면 1800년대 중반이랑 1800년대 후반을 비교해 봤을 때 정신질환자가 굉장히 뚜렷하게 증가한 경향성이 확인이 되잖아요. 근데 아까 지원 씨도 언급을 해주셨듯이 이게 실제로 정신질환자가 늘어서냐라고 해보면 그게 아니고 통계적으로 잡히는 수치가 많아졌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맞아요, 정확하겠죠. 맞아요. 왜냐면은 가족의 차원에서는 자본주의적으로 생산성을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을 돌보는 선택을 하는 것보다 그냥 수용소에 보내버리고 먹을 입을 하나 줄여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가족의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이득이 된다고 봤기 때문에 이 정신질환자라고 하는 범주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해석을 또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수용소의 개혁이라는 게 일어나기는 했는데 이 또한 방금 영란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본주의 논리 하에서 수용소의 개혁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좀 씁쓸한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국가들이 1800년대 후반쯤에 들어가서는 수용소를 개혁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거는 멀쩡한 사람들을 가둬뒀다, 사회에서 추방했다는 죄의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요구 때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이제 계속해서 돌아가려면은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던 사람들을 만약에 우리가 풀어준다면 이들의 싼값에 노동을 써먹을 수 있으니까 이들을 풀어서 얘들 일하게 시켜야겠다라는 이제 생각하에 수용소의 개혁이 이루어졌다라는 점도 이 시기에 정신질환자라는 범주의 발명, 그리고 정신질환자가 가두어뒀던 감옥에서의 개혁, 이 모든 것이 자본주의의 원리 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점이 좀 특히나 씁쓸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사회 체제라는 것이 꼭 노동력과 관련해서만 이루어졌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여성이라는 범주가 어떻게 발명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도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요. 산업혁명 시기 이전에는 남자에서 여자가 된 이야기라든지 지금 생각해보면 오잉? 그게 어떻게 맞아요. 가능하지? 되게 싶을 낯선, 만큼의 굉장히 낯선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만큼의 어떤 성별이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도 너무 신기했는데 이게 산업혁명 시기를 지나오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요구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노동자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의 몸을 이용해서 더 많은 노동자를 생산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여성의 종속을 굉장히 심화하는 기제가 된 거예요, 자본주의가.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동성애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아이를 생산해내지 못하는 행위이다 보니까 비생산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동성애 때문에 인구 증가가 방해된다. 산업 성장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건 병적이고 너무 위험하다라는 식으로 처음으로 그렇게 보기 시작했다는 게 네,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어떤 자본주의적 생산성, 경제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몸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어떤 정신질환, 정신 이상과 연결을 짓는다라는 점이 좀 특히나 좀 소름 끼치는 이야기 대목이 아니었나 싶기는 합니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엔 단순히 아이를 생산한다라는 측면 외에도 돌봄 노동을 수행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가정에 종속시키고 집 안에 고립시키려고 했던 시도들이 당시에 있었는데 예컨대 남성 노동자들이 남성 가부장이 이제 집 밖에 나가서 공장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야 되니까 그 남성 가부장이 좀 오래 잘 노동을 할 수 있게끔 집 안에서 여러 노동으로 잡히지 않은 많은 돌봄 노동들을 수행하는 것은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여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성들을 집 안에만 가둬둬야 했었다라는 그 시대적 요구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여성들에게 거씌워졌던 이름들이 있었잖아요. 저 여자는 히스테리를 가지고 있다 같은. 그래서 당시 어떤 빅토리아 시대의 여성들의 이상향이라 여겨졌던 조신하고 얌전하고 집 안에서 남성을 잘 따르는 여성들의 표준, 규범에 맞지 않는 여성들을 두고 정신이 이상하다, 히스테리를 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측면도 자본주의의 논리 하에서 개인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정신질환이라는 개념을 이들에 더 씌우는지를 볼 수 있었던 좀 소름 끼치는 내용이었다 싶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까지 자본주의와 관련해서 정신질환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한 가지 좀 슬픈 점은 사실 저희는 여전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장애와 질환을 좀 규정짓는 측면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거랑 관련해서 저희가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 사례는요. 이 흐름에 맞서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혹시 지원 씨께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하는 이 사업은 여러 장애인 단체들이 오랜 기간 투쟁을 해와서 성취한 쾌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렵고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공장에서 노동을 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한 몸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은 이러한 최중증 장애인 그리고 탈시설 장애인들을 위해서 공공일자리를 만들 것을 국가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일종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2023년 들어서는 불법 시위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맥락으로 전액 예산 삭감을 당해서 지금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에 고용되었던 노동자분들이 전체 다 해고가 되신 상태입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이 좀 낯설 것 같아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뭐지 싶으실 분들을 위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뭐 공장에 가서 일을 한다거나 회사에 가서 일을 한다는 것과는 좀 다른 형태의 일을 의미를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직무가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 장애인 인권 권익 옹호 직무고요. 두 번째가 문화예술 직무, 세 번째가 장애인 인권 교육 직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내가 장애인 집회에 나간다거나 시위에 나간다거나 혹은 내가 장애인 인권 교육을 나간다거나 아니면 나의 몸을 사회에 드러내서 사회에 어떤 새로운 형태의 충격, 놀라움을 주는 것 이런 여타의 활동들을 모두 이제 모아서 공공일자리,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예시로 저희가 인권축제에도 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로 일을 하고 계신 노들 노래공장 분들이 오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일환으로 노래를 만드는 그런 노동을 하고 계시다가 이제 2014년도에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이걸 하지 못하게 되셔서 그런 맥락에서 인권축제에도 오셔서 투쟁을 좀 지속해 오고 계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사 일을 하고 계시는 만수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노래는 우리가 만든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해서 이 노들 노래공장의 문제가 이동의 제약이라든지 활동 지원 서비스 너무 부족하고 탈시설과 관련된 문제도 굉장히 중증장애인의 경우엔 많이 얽혀 있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이 이야기들을 노래라는 방식으로 좀 풀어내는 그런 노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2024년도에 예산이 삭감되면서 해고가 되신 거잖아요, 사실상. 맞아요. 그래서 이 중증장애인 해고 노동자 복직기금 마련을 위해서 노래집을 또 발간하셔서 그때도 이제 홍보를 한번 하고 가셨는데 이제 또 관심이 있으실 만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 팟캐스트에서도 한번 홍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공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을 우리 사회 돌봄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이들 우리 사회를 돌보는 주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가치들을 생산한 주체로 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체로 어떤 자본주의가 이들을 체계적으로 배제해왔던 아주 긴 역사에 대한 저항으로도 읽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은 체계적으로 노동으로부터 배제되었던 장애인들이 노동을 할 권리가 있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점, 내가 사회에 다시 들어올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이 권리중심 공공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노동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가 된다는 건 사실 착취를 당하는 위험에 굉장히 쉽게 노출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게 거시적인 차원이 아니라 어떤 지역사회의 차원에서는 노동자로서 지역사회에 통합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권리중심 공공 일자리라고 하는 어떤 자본주의가 노동하지 못하는 몸과 정신을 배제하는 문제에 투쟁하는 이런 흐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까지 해서 1부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요. 다음으로 2부 전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2부 전쟁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전쟁 파트에서 저자는 제1,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 등 세계사의 굵직한 사건으로 남은 전쟁들을 다루면서 전쟁이 끔찍한 폭력과 파괴에도 불구하고 정신의학이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 주목해서 이제 이야기들을 풀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특히나 주목해야 될 점은 전쟁과 함께 군진 정신의학이 발달했다는 점인데 저희가 이전에 일부 자본주의 설명을 드리면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수용소 혹은 감옥에 감금해뒀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전쟁 중에 정신질환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정신질환을 수용소 안이 아닌 수용소 밖, 전쟁터에서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처음으로 이때 시작되게 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군진정신의학이 처음으로 발달하게 된 게 제1차 세계대전인데요. 이때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개념이 바로 탄환 충격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 나갔던 병사들은 사실 직접적으로 몸이 다치는 경우들도 많았지만 폭발 현장 가까이에 있었던 경우에는 꼭 몸이 다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심리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을 좀 호소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히스테리라고 하는 과거에 존재했던 특히 여성들에게 부과되었던 범주로 많이 불렸는데 사실 군인이었던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전쟁까지 나와가지고 남자답게 내가 이렇게 싸우려고 했는데 내가 부족했다. 그쵸. 네. 내가 이걸 뭔가 나의 성격이 잘못돼서 내가 책임이 부족해서 내가 히스테리라니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수치스러운 마음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 실어증이 생긴다든지 잘 못 걷게 된다든지 자세가 뒤틀린다든지 하는 이런 모습들을 히스테리라고 하는 범주로 표현하기보다는 탄환 충격이라고 하는 말로 스스로 고안해낸 표현으로 또 이걸 설명을 해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처음엔 이제 이게 그냥 군인들 사이에서 본인들의 증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덜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낙인이 덜 찍힐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고안된 단어였는데 이제 이 시기에 찰스 마이어스라는 인류학자였다가 심리학자로 전향한 어떤 학자가 군인들이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걸 되게 중요한 사건으로 포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이어스가 이 사건을 좀 중요하게 받아들였던 이유는 이제 이 탄환 충격이라는 용어를 이제 병사들이 사용을 할 때 이게 어떤 정신의 문제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신체의 문제라고 받아들인다는 점이 좀 흥미롭게 이제 그는 받아들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전쟁은 곧 남성성은 곧 온전한 정신, 그것은 곧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담지하고 있다고 이상적으로 여겨지던 그 사회에서 여성화된 표현이 히스테리를 대신할 수 있는 이상적인 단어로서 병사들이 이제 이걸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에 마이어스는 주목해서 이 현상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탄환 충격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 1차 세계대전에서 그 전쟁의 충격을 겪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몸으로 드러내는지를 좀 덜 낙인 찍히는 방식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은데 이 탄환 충격이라는 단어가 정신질환에 더 씌워져 있던 낙인을 어느 정도는 해소해 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좀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성의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탄환 충격이라고 설명될 만한 그런 증상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을 수 없었고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진단을 받더라도 진단명이 히스테리. 왜냐면 이들은 여성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탄환 충격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경험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히스테리라고 이야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탄환 충격이라고 하는 그 명명이 있기 때문에 전쟁 중에 발생한 성폭행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전쟁 트라우마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들이 히스테리라는 병명을 부여받아서 정신 이상자, 그러니까 따옴표 정신 이상자가 되었을 때는 남성과는 다르게 군 복무 환자가 아니라 빈민 정신병자로 분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점은 여성과 남성 사이에 존재한 사회적 불평등이 정신질환과 관련된 낙인의 역사를 뒷받침하는 데 체계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탄원 충격이라는 개념이 여성만 억압했던 건 아니었고요. 사실 여전히 남성에게도 좀 탄원 충격이라는 개념이 완벽하게 낙인을 해소해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원 충격이라고 하는 게 정신적으로 이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설명해 준다기보다는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 어떻게 신체의 증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체의 증상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트라우마가 본인한테 미친 어떤 심리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 없고, 남성들 역시 침묵을 좀 강요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탄원 충격인지 가짜 탄원 충격인지를 구분하는 폭력적인 시도들도 당시에 많이 자행이 됐었고, 그렇지만 전쟁이 한 좀 중요한 업적을 좀 평가를 해보자면은 탄원 충격이란 진단명의 발명을 좀 중요한 업적을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새로운 증상들이 존재해서 새로운 증상에 걸맞는 진단명이 발명된 것은 아니고, 사실은 이미 있는 증상명들을 좀 다른 방식으로 낙인을 덜 찍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용어를 고안해낸 것에 불과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전의 자본주의 역사 하에서 히스테리란 병명이 낙인을 부여받는 방식으로 이제 지위를 획득했었더라면은 전쟁을 계기로 탄원 충격이라는 병명의 발명으로 낙인 좀 덜 부여받을 수 있는 정신질환이 발명되었다라는 점에서 좀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탄원 충격이라는 개념이 발명이 되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그 진단명 안으로 스스로를 설명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전쟁 이후에도 이 개념이 좀 빈번하게 사용이 되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좀 안타까운 점은 전쟁이 끝나자 이제 탄원 충격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피난처처럼 작용을 해줄 수 있었던 그 개념도 좀 끝이 나게 되죠. 그래서 영국의 경우에는 1918년에 종전이 되면서 전쟁이 끝난 일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신체적인 손상을 입었다는 증거가 없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팔을 잃었다, 다리를 잃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 탄원 충격처럼 내가 실어증이 생겼다라든지 아니면 자세가 뒤틀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상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영국에서는 좀 공언을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원 충격이란 진단명을 부여받기 위해 전쟁 중에 병사들이 많이 애를 썼다면은 전쟁 이후에는 이제 과거에는 그냥 단순히 질환이었던 거 혹은 전쟁의 상흔이었던 것이 낙인을 부여받게 되고 종래는 금지어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비겁함과 강하게 연결되는 면을 보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탄원 충격 증상이 사회적으로 거의 사라져 버렸다라고 합니다. 탄원 충격이라는 질병이 수치스러움과 결부되다 보니까 나의 어떤 정신적 고통을 표현해 봐야 사회에서 이해받지 못하니 이 진단명을 획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증상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떤 진단명과 1대1로 연결이 되는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존재하던 진단명들로 본인을 설명하려고 하는 어떤 개개인의 적극적인 시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다루게 될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에 앞서서 사실 프로이트가 지적혁명을 일으키게 되면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정신의학에 도입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신의학에도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2차 세계대전의 경우에는 사실 그 전에 1차 세계대전이 있었기 때문에 정신건강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썼을 수도 있는 그런 기회였어요. 네. 그런데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다. 특별히 정신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 바가 없었고요. 네. 그럼에도 뭔가 성과라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전투를 할 때 병사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정신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거나 혹은 원래 있었던 그 문제를 좀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좀 인지하게 된 거는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한편 이제 아까 영란이 프로이트가 정신 분석이라는 것 정신의학에 도입하게 되는 되게 중요한 일을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정신의학에서도 단순히 약물을 처방하는 것 외에도 심리치료와의 결합의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남긴 중요한 유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인간의 무의식에 집중하는 그런 정신분석이 유행하면서 트라우마에 관련해서도 이전에는 타난 충격에서 신체적인 측면만 봤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좀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히스테리의 경우에는 이게 질병명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불안이라는 불안이요. 개념으로 바꾼다든지 타난 충격이라고 하는 건 전투 피로나 전쟁 신경증 같은 단어로 바꿔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신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 정서적인 측면도 다루게 됐다는 게 좀 2차 세계대전에서는 특기할 만한 점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특히 전쟁 신경증이라는 단어가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낙인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진 측면이 있고 일상에서도 미국인들이 이 단어를 좀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한다면 군대 안팎에서 발견되는 평범한 정신적 상태의 진단, 치료, 그리고 낙인 줄이기에 기여했다는 점이 있을 것 같고요. 이때 이제 발견하게 된 여러 가지 정신질환에 대한 분류와 설명들을 제작을 한 것은 이후에 DSM 초판 제작에 기여한 바도 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좀 군대 안으로도 밖으로도 어떻게 좀 정신질환을 바라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던 건 사실인데,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동성애라고 하는 게 여전히 좀 병으로 낙인 찍혔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좀 변동이 많이 되는 상황인지를 좀 알려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동성애가 병이라는 걸 너무 입증하고 싶은 나머지 동성애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하고 뭐가 더 이상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많이 확보를 해서 이게 병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시도들이 좀 지금의 보기에도 굉장히 많이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2차 세계대전은 마무리가 되고요. 이어서 한국전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계 2차 대전 이후에도 1차 대전 이후에도 특별히 전쟁으로 사람들이 무언가를 배우지 못했던 것처럼 정신질환의 낙인이 사라진 상황은 반짝 세계 2차 대전이 진행되던 중에 한정된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종식되자마자 정신질환의 문제를 참전 군인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게 하는 등 한국전쟁 발발했던 그 당시에도 군 보건 의료는 이미 민간 부분을 철수한 상태에서 한국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의 한국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한국은 일본을 통해서 정신의학을 접했죠. 그래서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신병, 정신병이라고 하는 말을 수입해서 사용을 했는데 저희가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것,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어감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정신질환이 아니라 정신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욕설로도 사용이 되기도 하고 그만큼 이게 정신착란, 폭력성 이런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로 여겨졌던 특성이 있어요.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서양과는 다르게 한국에서는 이 사람이 정신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딱히 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막 해를 가한다 이러지 않는 경우라면은 감금하거나 하는 경향성을 보이진 않았고요.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질환과 관련된 낙인도 딱히 없었다는 점이 좀 흥미로워요. 네, 여기까지 저희가 한국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 베트남 전쟁은 지금도 우리가 잘 쓰고 있는 PTSD라고 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다준 중요한 전쟁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베트남 전쟁 당시에는 미국 대중들이 베트남 전쟁을 많이 지지하지 않았어요. 반전 운동이 굉장히 많이 펼쳐졌던 전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에게 이 사람들은 가서 사람들을 죽인 가해자야 라는 식으로 두려움을 느껴야 될지 아니면은 저 사람들이 사정이 있어서 전쟁에 나가서 끔찍한 광경을 보고 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린 연민을 느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껴야 될지 연민을 느껴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1973년도에 사실 APA가 아까 언급이 되었던 동성애 같은 경우에는 이걸 DSM에서 삭제를 해요. 그러니까 인권의 측면을 살펴봤을 때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게 정신질환이라고 설명될 수 없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해서 뺐는데 PTSD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가 베트남전 참가 군인들의 일화에만 일단 의존을 하고 있기도 했고, 그리고 이 일화에만 의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비도덕적인 전쟁인 베트남전 전쟁이어서 그래서 그 전쟁에 참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좀 대중적인 연민이 부족했던 측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PTSD에 대한 이야기가 DSM이라는 정신질환의 기준에 좀 포함되기가 어려웠던 측면들이 좀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준비 중이었던 DSM 3판에 이제 APA 측에서 PTSD의 이야기를 포함하기 위해서 과학적 증거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학적 증거 찾아 헤매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 제2차 세계대전과 함께 정신의학을 같이 결합하게 된 정신 분석을 APA 측에서 거부하는 동시에 다양한 정신질환이 결국 하나의 스펙트럼에 존재하는 단순한 차이를 보여준 특징일 뿐이라는 생각도 거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즉 APA가 달성하고 싶었던 것은 어떠한 모종의 표준화, 과학적 증거를 통한 표준화를 달성을 해서 과학적 정신의학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 APA 야심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PTSD와 관련한 여러 가지 과학적 증거 중에 대부분의 것은 이 로이 리처드 그린컷씨의 할아버지 그린컷씨와 스피걸이라는 동료 학자의 세계 2차 대전 연구에서 많이 상당 부분 가져왔는데요. 예컨대 충격적인 경험에 대한 병리학적 반응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나타나거나 심지어 만성이 될 수 있다고 암시했다라는 그린컷씨와 그의 동료 스피걸의 세계 2차 대전 연구 보고서의 한 구절 등을 바탕으로 해서 PTSD가 DSM 상에서 허용할 수 있는 정신질환 범주로 들어갈 수 있는 과학적 증거로서 이런 보고서의 말들을 사용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베트남 참전 용사들의 어떤 심리적인 고통을 질환으로서 인정받게 만들고자 그린커와 스피걸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사실 이 두 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의 공로도 굉장히 크죠. 낸시 앤드리어슨이라고 하는 아이오와 대학의 정신과 의사분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에서 나이트클럽에서 화재가 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1942년도였는데 그게 20년, 30년이 지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이때 생존했던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외상 후 신경증 진단을 받았고 그리고 그 고통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어졌다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조로는요, 1970년대 초에 페미니즘이 가정폭력이라든지 아동학대 같은 굉장히 폭력적인 경험들이 어떻게 그 이후에 심리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좀 주목을 하면서 PTSD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의 정신질환을 설명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도움을 준 측면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 1980년도에 DSM 3판이 출판이 되는데 이때 PTSD가 공식적으로 이제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이름으로 DSM 3판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이것은 단순히 PTSD가 DSM 포함될 수 있게 된 것이 베트남 전쟁만이 아니라 뭐 페미니즘의 공로, 그리고 낸시 앤드리어슨과 같은 사람들의 연구의 공로 등 다양한 데이터들과 함께 DSM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비단 현역 군인과 참전 군인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를 포함해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 모두에게 해당하는 진단명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보다 좀 광의의 의미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이름으로 DSM 3판에 기록되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여전히 사실 PTSD라는 진단명이 생긴 게 베트남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생겨났던 거였기 때문에 진단이 좀 모순되는 측면이 여전히 남아 있었죠. 그래서 이 PTSD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좀 보살펴야 되는 선량한 피해자인지 아니면 좀 저 사람들은 내가 두려워야 될 가해자인지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 측면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정신의학적인 증상들을 내가 이 베트남에 다녀와서 전쟁으로 다녀왔기 때문에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군인들한테는 사실 정신건강 관리를 받을 자격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아픔에 대해서 그걸 국가에게 보훈부에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니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하는 PTSD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베트남에 다녀왔기 때문에, 내가 비도덕적인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낙인도 여전히 좀 지속되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PTSD라는 거는 뭐 개인 사적이나 문화적인 차이들을 좀 희미하게 만든 측면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내가 얻게 된 질병이다라는 것은 확실히 많이 지우는 측면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고유한 성격,
혹은 뭐 품성보다는 환경적 스트레스 원인들을 탓함으로써 비교적 다른 정신질환들에 비해서는 낙인이 덜한 진단을 제공했기 때문에 맞는 진단명으로서 PTSD가 새롭게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PTSD라는 건 여전히 개인의 질환이기도 한데요. 이 개인의 질환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PTSD를 통해서 가지게 된 트라우마라는 것은 내가 이제 사회와 공동으로 나눠질 수 있는 책임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치환되기 때문에 여전히 이 전쟁이라는 공동의 경험에 있어서 내가 공동의 피해자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회적인 인정을 받고 살아가기는 어려웠다 하는 한계 또한 PTSD라는 진단명에는 또한 같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PTSD랑 관련해서 이게 뭔가 환자 개인의 경험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라는 점이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낙인은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낙인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PTSD와 관련해서 또 흥미로웠던 점이 의사랑 환자가 협력을 해가면서 그 특정 증상을 진단을 받고 진단을 하고 또 그거랑 관련된 표현을 좀 만들어 나간다라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사나 환자가 서로 문화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의사 환자 간의 협력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이 되죠. 그래서 문화권에 따라서 좀 PTSD가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플래시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경험으로 자꾸 이끌려 가는 거, 그때 경험이 자동 재생되는 거가 PTSD의 굉장히 대표적인 증상인데 다른 문화권에서는 이게 좀 영적인 증상이다. 내가 뭔가 어떤 영혼과 무언가 교감을 하고 있다. 내가 과거의 그 장면들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정신질환이 아니라 영적 증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의사한테 말을 안 하는 경우들도 있대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의사가 그 PTSD를 진단한 어떤 기준들을 충족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그 진단을 내리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 의사랑 환자가 좀 비슷한 문화권에 있을 때 좀 정신질환에 대한 진단이 좀 수월해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크게 4가지의 전쟁, 양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들을 거치면서 정신의학의 역사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제 이어서 육체와 정신 3부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와 정신에서 가장 먼저 소개해야 될 건 정신질환의 생물학적 모델이라고 하는 개념일 것 같아요. 정신질환의 생물학적 모델이라고 하면 정말 간단하게 정신질환을 생물학적인 이유로 설명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특히 그 자본주의와 관련해서 저희가 얘기했다시피 네가 게을러서 그래. 혹은 네가 그냥 미쳐서 그런 거지. 네가 성격이 이상한 거야 라는 식으로 정신질환을 설명을 했었는데 그래서 많은 정신의학자들이 정신질환을 생물학적 결함으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낙인이 벗겨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왜냐면 생물학적으로 내가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건 본인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생물학의 문제라고 한다면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넓어지게 되죠.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런 생물학적인 모델은 오히려 정신질환을 낙인 찍는 중심이 되어 왔어요. 왜냐면 조현병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과거에는 쟤는 그냥 좀 미친 애야. 쟤는 그냥 좀 성격이 좀 그래.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왔다면 이제 조현병이 있는 사람은 조현병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적인 성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생물학적으로 조현병 환자라고 땅땅땅 낙인이 찍히는 거죠. 그래서 낙인이라고 하는 게 사실 진단받은 그 진단명, 병명이 곧 사람 전체가 되는 그런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굉장히 입체적인 다른 모습들을 보지 못하게 막는 거라서 생물학적인 모델이 오히려 정신질환을 낙인 찍는 중심이 되어 왔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신질환의 생물학적 모델은 저희가 앞서 일부에서 설명드렸던 자본주의적인 의료화와 맞물려서 돌아간 측면들이 있는데요. 이 의료화란 개념이 좀 낯서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부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화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의료의 영역을 편입시키는 것을 의료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 과거에는 아이를 그냥 집에서 산파 불러서 낳았는데 이제는 모두가 너무나 당연하게 산부인과에 가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리고 또 예전에는 감기에 걸리면 그냥 집에서 생강차 마시고 좀 잠 잘 자고 그랬는데 지금 이비인후과에 가서 내가 목이 부었고 코가 막혔다 이런 식으로
이런 뭐 진단을 내가 받으러 직접 병원에 가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과로를 하게 되면 집 가서 쉬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기력을 보충해주는 마늘 주사를 맞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의료 영역이 아니었던 게 의료의 영역으로 맡기는 것, 의료가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의료화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까 지원 씨가 의료화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의료화가 자본주의의 필수 구성 요소라는 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게 어떤 노동을 하고 또 생산을 하는 기본 단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에는 투표를 할 사람의 몸이 필요하고 노동을 할 사람의 몸이 필요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료화는 이런 자본주의적인 요구에 정확하게 맞춰서 작동을 합니다. 인간의 몸을 좀 생물학적으로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는 걸로 바꾸는 건데, 이 생물학적으로 관찰하고 측정한다는 개념이 우리의 일상으로 조금 더 가깝게 설명을 한다라고 한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프다라고 하면 의료가 빠르게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환자가 아니라 노동자가 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지원 씨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과로를 했다. 너무 힘들다. 그러면 사실 연차를 내고 쉬어야 되는데 연차를 내고 집에 가서 쉬는 게 아니라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마늘 주사를 좀 맞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의료의 영역에 그거를 굉장히 많이 의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세계은행에서 장애보정 생존 연수라는 개념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이런 개념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장애 보정 생존 연수라는 것은 조기 사망이나 아니면 장애 또는 질병으로 손실된 연수를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달리 말하자면 질병이 국가의 경제적 생산성에 미친 영향성을 계산해 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 보정 생존 연수란 지표 자체가 인간의 삶의 가치를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근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정신질환의 생물학적인 모델이 좀 낙인을 완화하는 데 유용하지 않은 이유는 애초에 그 생물학적 모델이 발명된 게 좀 자본주의의 논리에 많이 들어맞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작가가 이야기를 하는 건 이런 뇌 기반의 생물학적 모델 혹은 유전적으로 이게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하는 모델이 연구를 하거나 치료를 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대신에 생물학적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개인주의에 견고하게 좀 뿌리를 두고 있고 이게 좋은 치료법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낙인을 거두는 데 도움이 되진 않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서두에서 설명해드렸던 의료인류학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또 드러나는 지점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의학과 과학의 측면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인간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의료인류학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뇌 영상을 촬영하고 또 컴퓨터로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그 뇌 영상이 사람의 삶을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뇌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실험체라고 하는 거에 집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뇌의 주인인 사람의 삶,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을 만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맥락들을 읽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런 사회적인 맥락들을 읽어내는 작업을 의료인류학을 통해서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아까 지원 씨가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정신질환에 접근할 때 있어서 작가가 제안하고 있는 건 생물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많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정신질환을 이해하는 방식이 굉장히 문화적이고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건 없다라고 하는 걸 강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하나 있죠. 바로 탈시설화인데요. 과거에 사람들이 정신병원, 정신질환 수용소 같은 데 있었을 때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뭐 별 관심도 없고 그냥 뭐 이러나 저러나 대충 똑같은 방식으로 진단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수용소 바깥의 사람이 되면 내가 느끼기에 이 사람은 그 전에는 저 사람 그냥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겨를조차 없잖아요. 왜냐면 안 보이는 사람이니까 내 눈에. 근데 그 사람이 지역사회로 나오게 되면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나의 이웃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나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개별적인 필요에 좀 더 귀 기울이고 그거에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생겨나게 되면서 새로운 정신질환 범주들이 급증하는 경향성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점은
이런 정신질환 범주들이 급증하는 와중에도 어떤 진단이 증가하느냐와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탄환 충격이라든지 PTSD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많이 봤지만 어떤 진단이 증가하느냐 하면 사회적으로 덜 낙인 찍히는 진단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더 이해받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아픈데 내가 아픈 것도 모자라서 낙인까지 찍히면 얼마나 억울하고 서럽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작가가 제시하고 있는 좀 인상적인 사례는 자폐증과 관련된 건데요. 지난 20년 동안에 미국 공립학교 시스템에서 자폐증이 있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3배로 늘어났대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공립학교의 특수교육 프로그램 자체는 늘어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 소속된 학생은 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뭐냐.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속한 아이들의 비중은 똑같이 유지가 되는데,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데 그 안에서 자폐증만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다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자폐증이 그래도 좀 덜 낙인 찍히는 사회적인 어떤 정신질환의 범주가 되었는지, 그래서 왜 사람들이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폐증이라는 진단을 받으려고 하는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정신질환을 이해하는 방식이 매우 문화적이고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건 없다라는 영란 씨의 말씀이 좀 기억에 남는데, 관련해서 책에서 몇 가지의 좀 재미있는 사례들이 나와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나이지리아의 성기절도 사례인데요. 사실 성기절도라는 말을 처음 봤을 때 당황스럽지 않잖아요. 읽다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절도라는 말이 좀 저도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이 성기절도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이제 사람이 많고 뭐 혼잡한 시장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내가 낯선 사람과 접촉했을 때 사타구니에서 뭔가 허전한 기분을 느끼고 성기도둑이야 라고 이제 비명을 지르는 그런 경우들이 나이지리아에 자주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웃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무래도 웃는 것일 것 같고, 또 이게 뭔가 한국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뭐 지하철 1호선의 광인,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도 이게 이상한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이지리아의 사람들은 이 경우엔 정말로 성기가 도둑 맞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기를 도둑만 따르는 고통은 사회 전체적으로 이해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하나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이런 우리가 봤을 때 뭔가 어처구니 없고 뭔가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는 것은 그들이 교육받지 못했거나 혹은 잘 속거나 혹은 비이성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기가 절도돼서 느끼게 되는 상실의 증상들이 그들 자신과 그들이 사는 사회 사람들에게 이해되기 때문에 이해될 수 있는 방식인 성기 절도가 표출되곤 한다라는 걸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정신질환이라는 것은 어떠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이해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표출되는 경향성을 띠고 있고, 이건 앞서 영란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폐증의 범주가 3배 늘었다라는 것과 관련해서도 같은 맥락에서도 읽어볼 수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까 자폐증이나 지원 씨 설명해 주셨던 나이지리아 성기절도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해받는 방식으로 드러나느냐라는 점이었다면, 제가 소개해드릴 네팔의 PTSD 케이스는 이해받지 못할 때 어떻게 안 드러나느냐와 관련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팔에서는 PTSD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신기한 지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러냐라고 한다면, PTSD가 가정하고 있는 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그러니까 외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좀 일반적이지 못한 어떤 나쁜 경험을 했을 때, 충격적인 경험을 했을 때 그게 나중에 반응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PTSD의 설명인데, 네팔 같은 경우에는 불교적인 교리가 굉장히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겪은 나쁜 일은 본인 전생의 업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안 좋은 일을 겪었다 그러면 그건 네가 다 전생에 마음을 나쁘게 먹어가지고 그래 라는 식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PTSD를 겪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렇게 뭔가 쉽게 드러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외상을 겪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할 때 그 외상이라는 거가 본인의 책임으로 돌아와 버리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굉장히 많은 사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WHO는 사회문화적인 이런 맥락이 진단이나 치료 혹은 이 치료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질환이 생물학적인 거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과는 무관한 거고 그냥 네가 가지고 태어나는 거다. 혹은 네가 생물학적 손상을 입은 거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정신질환이 정말 생물학적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한테 이게 비슷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가를 생각해 본다면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사례들을 계속 보고 이제 방금 소개해준 사례를 듣고 하면서 정신질환이 정말 생물학만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 하는 데선 계속 의구심을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정신질환이 생물학적인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의사들이 정신질환의 보편적인 기준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면 진단의 정확성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기준을 이제 부합했으니까 당신 이런 정신질환입니다. 이런 설명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을 더 잘 진단해야 하는데 이제 책에 소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WHO에서 제공하는 훈련을 받은 의사들이 환자들을 WHO가 설명하고 있는 생물학적인 증상을 보이느냐 아니느냐에만 집중해서 카테고라이징을 하느라 오히려 그 맥락을 문화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못해서 진단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저도 이 연구 결과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았는데 오히려 성적이 떨어지는 증상인 거잖아요. 안 하느니만 못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종합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게 사회문화적인 맥락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문화적인 접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고요. 마지막 파트는 신경 다양성과 그 이후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소개가 된 개념이 신경 다양성.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겪는다라고 할 때 그 정신질환이 나쁜 거고 정상적인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어떤 특성이라든지 강점이나 약점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드라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폐증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재능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폐가 결함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걸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굉장히 많은 재능을 내포하고 있는 특성이다. 그냥 신경 다양성 중에서 그냥 다양한 신경 중 하나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편 이제 영란 씨의 말에서 좀 저희가 고민해봐야 될 점들이 있기는 한데요.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말씀을 해주시면서 자폐라는 게 새로운 역량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바 있는데 이게 물론 이제 그런 역량들을 발견을 하는 게 장애인들의 사회 통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에는 반대하기는 당연히 어렵기는 합니다만 이제 이런 장애의 역량을 발견하는 것, 정신질환의 새로운 역량을 발견하는 일이 어쩌면 경제적 생산력이 부족하면 의미 있게 살 수 없다라는 걸 암시하는 건 아닐까 하는 좀 막연한 두려움, 걱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자본주의적인,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맥락 아래에서 정신질환이란 범주를 발명해냈던 그 기제와 똑같은 기제 아래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어떤 정신질환을 우리가 못 봤던 점, 새로운 역량을 발견하려 애쓰는 건 아닐까 하는 높아심도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자폐증과 관련된 혹은 또 다른 어떤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측면에서는 더 일을 잘 할 수 있어 라는 걸 강조하는 건 그 사람들을 임파워링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면 일을 잘 못하면 나는 쓸모가 없나? 라는 고민을 할 수도 있게 만드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앞서 일부에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할 권리를 위해서 투쟁을 하는 건데 한편으로 그냥 우리 사회에서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내가 몸이 아플 때든지 아니면은 내가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을 때든지 대체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얼른 나아져서 다른 사람들처럼 좀 1인분의 몫을 해야지. 나도 나의 돈을 벌면서 스스로를 좀 부양을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또 자책을 할 때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뭔가 생산성 있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갓생을 못 살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측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자본주의적인 생산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영란 얘기 듣다 보니까
저자의 딸이 자폐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자의 딸인 이저벨이. 그래서 저자가 이저벨을 두고 본인의 고민에 대해서 좀 쭉 쓴 부분이 생각이 나서 좀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낭독을 해볼까 합니다. 이저벨은 여러 해 동안 여러 일자리의 자원에 많이 기여하면서도 임금을 받지 않았다. 우리는 이저벨이 연방정부 일자리를 찾는 것을 꿈꾸었다. 그러면 고용 안정과 혜택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의도에 의구심을 느꼈다. 이저벨이 임금 받기를 바란다면, 임금을 성공의 증거로 본다면, 인간으로서 이저벨의 가치가 생산성에서 나온다는 것에 대한 동의가 아닐까? 그런데 이저벨이 계속 무급 자원봉사자로 남는다면, 우리는 아이가 공짜 노동으로 착취당하는 것을 방치하는 꼴이 될까? 그리고 이저벨에게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일자리를 우리가 찾는다면 아이가 저임금 일자리를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값싼 노동력으로 착취당한 상황이 될까? 이 구절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혹은 더 넓게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체성 내지는 독립성을 가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한 질문을 좀 제기하게 됐던 구절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정말 돈을 벌어도 문제고 돈을 안 벌어도 문제고 그러게요. 돈을 조금만 벌어도 문제고 많이 벌려고 노력해도 문제고 그냥 그 사이에서 굉장히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애초에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주체성이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게 꼭 정신질환자들에게만 어려운 개념인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체성이나 독립성도 어쩌면 그냥 자본주의적인 사회에서의 환상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었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동의하는 바고 저도 영란이 방금 말씀하신 환상이 아닐까, 모두에게 환상이 아닐까라는 점에 조금 더 마음이 기울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또 이제 리처드 그린커 씨가 하신 말씀을 빌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 이저벨이 주체성 내지 독립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하려면은 애초에 이저벨이 성공하고 실패할 기회를 모두 갖는 상황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저벨이 애초에 노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었나?에 대해 질문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고 이건 앞서 공공권리 중심 일자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노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노동을 하는 것이 자본주의적 생산성에 내가 뭔가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당연히 해봄직한 생각이기는 하지만 내가 애초에 노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없었던 상황에서 노동을 하겠다라는 권리의 주장, 노동을 할 환경을 마련해달라는 사회의 요구라는 것은 분명히 큰 요구 혹은 진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던 이 구절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저도 한번 낭독을 해보려고 합니다. 위험 속에, 즉 성공하고 실패할 기회를 모두 갖는 상황 속에 존엄성이 존재한다. 눈에 보이는 존재가 되는 상황,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평가받을 기회를 갖는 상황 속에 존엄성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저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선택을 내릴 때에 있어서 한계의 점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시도를 성공적으로 하든 아니면 그 시도를 했다가 실패하든 그냥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것 자체에 존엄성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이제 로이 그린커 작가가 이 글을 마무리하는 점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3부를 이제 마무리 짓고 결론부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저는 결론부의 제목이 저자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잘 요약해주는 좋은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론부 제목은 스펙트럼에서인데요.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현재에 들어와서는 뭐 정리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 약간 강박증이 있다. 혹은 내 감정 기복이 좀 널뛰듯이 한다면은 약간 조울증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자는 이것처럼 정신질환의 용어라고 여겨졌던 강박증, 조울증 같은 것들이 일상에서도 널리 쓰이는 것이 낙인이 완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이라는 게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라는 걸 이해하기 때문에 이처럼 사람들이 정신질환과 관련 용어들을 일상 용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사실 저도 책을 읽기 전에는 이런 단어를 좀 일상에서 써도 되나? 라는 고민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시험을 좀 너무 어렵게 쳤는데 중간고사를 그렇게 치고 나서 기말고사를 공부하려니 PTSD가 온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너무 이 PTSD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좀 과소평가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고통을 끌어와가지고 본인 고통을 설명하는 좀 수단으로만 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 근데 이 작가의 경우에는 뭐 이 사람들이 그걸 정말 몰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걸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낙인이 걷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맞아요. 이제는 많은 정신질환들이 제목처럼 스펙트럼 위에 놓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라는 게 좀 많이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증상이 어떤 카테고리 안으로 들어가니까 뭐 이게 탄환 충격이냐 히스테리냐 PTSD냐 하는 것들도 저희가 봐왔듯이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종류의 것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의 제목인 정상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모두의 정신 상태라고 하는 게 너는 비정상이니까 이 카테고리에 속해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두가 다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힘들 수 있고 어느 정도 괜찮을 수 있고 그런 스펙트럼 안에서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도는 뭐 PTSD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도는 이 정도의 특성을 보이면 강박증 같아 라는 식으로 우리가 카테고라이징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스펙트럼 위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게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책이 정신질환에 대한 개인적인 치료만이 답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점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할 때 더 좋은 항우울제를 처방하고 더 좋은 심리 상담을 하는 게 끝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겪는 어떤 사회적인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진단의 과정, 그 진단 이후에도 이어지는 어떤 삶의 과정에서 사회문화적인 맥락이 개입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치료한다라는 과정에서만 접근을 해서 이 사람이 빨리 정상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맥락에서 이 사람이 이런 고통을 겪게 되었는지를 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사회적인 맥락을 좀 바꾸어 나가면 고통을 덜 느끼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게 해주는 책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특히나 이제 치료와 치유의 차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게 됐던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우울증 환자, 조현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되게 제한적인 범위의 사람들의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제한적인 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이 다양한 종의 정신질환을 경험할 수 있고, 방금 영란이 얘기해줬듯, 그리고 저희가 책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었듯, 그런 질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어느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 어느 문화적 배경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자본주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부장제에 기반한 구조적 폭력이 원인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의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치료라는 거를 의료의 영역만으로만 따로 떼서 볼 것이 아니라 의료라고 하는 어떤 치료의 영역이 사람들의 삶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또 다른 영역들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같이 보면서 더 나은 치유의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의료인류학의 역할인 것 같아요. 꼭 병원에서만 사람이 치료를 받고 편안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병원에서 더 큰 아픔을 얻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병원이 병을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뭔가 의료인류학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아픔을 만들어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아픔을 규정했는지에 대해서 좀 성찰을 해보고 그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인 관점에서 좀 나누어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발판을 만드는 게 의료인류학의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따라오시면서 의료인류학이 도대체 뭐 하는 학문인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매우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일회성 파일럿 프로그램인 알사탕은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나와 내가 살아가는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을 안겨다주는 의료인류학에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